경복궁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쇠붙이가 맞부딪히는 둔탁한 울림 뒤로 승정원 나인의 발소리가 급하게 뜰을 건넜다. 횃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행각 기둥을 타고 길게 늘어졌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기룬을 여시옵소서. 내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든 문서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인사조치였다. 정원군의 거처를 동궁 근처에서 서쪽 별궁으로 옮긴다는 내용. 그러나 대신들은 그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인 영수 정철이 문서를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동인 쪽 김응남은 고개를 숙인 채 표정을 감췄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그 침묵 안에는 수십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정원군을 동궁에서 멀리 보내신다는 것은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말끝을 흐렸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동궁은 세자의 공간이었다. 그 근처에 다른 왕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였다. 그리고 지금 그 왕자가 쫓겨나고 있었다. 정철이 교지를 말아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뜰에 울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원군을 멀리 보낸 다음 수순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궁의 북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파발이었다. 밤중에 파발이 들어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소식이라는 뜻이었다. 한 무관이 말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온 듯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끈으로 봉인된 장계가 들려 있었다. 함경도 병마절도사의 긴급 장계입니다. 대신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함경도, 여진족과 맞닿은 북방의 요충지,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그곳에서 소식이 왔다. 정철이 장계를 받아 뜯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내용을 읽던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여진족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약탈을 일삼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정철이 말을 멈췄다. 김응남이 재촉했다. 그리고 무엇이요? 현재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랑캐에 협조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백성이 오랑캐에 협조한다는 것은 조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다. 왕조의 위기였다. 대전께 즉시 보고해야 하오. 누군가 말했지만 모두가 망설였다. 선조는 요즘 몸이 좋지 않았다. 밤중에 이런 소식을 전하면 왕의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김응남이 먼저 발을 뗐다. 내가 대전께 아뢰겠소. 정철이 그를 가로막았다. 내가 가겠소.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단순히 누가 보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위기 상황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리고 그 공을 누구의 진영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었다. 결국 둘 다 함께 움직였다. 선조의 침전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횃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침전 앞에 도착하자 내관이 막아섰다. 대전께서 지금 인빈 마마와 함께 계십니다. 정철과 김응남은 눈빛을 교환했다. 이 시각에 인빈 김씨가 선조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긴급한 국사이오. 즉시 아뢰어야 하오. 내관이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선조는 침상 끝에 앉아 있었고 인빈 김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냐? 선조가 물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함경도에서 급보가 들어와 싸웁니다. 정철이 장계를 올렸다. 선조는 그것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또 전쟁이란 말이냐? 선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임진왜란의 기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피난길, 굶주림, 신하들의 배신.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떠올랐다. 진정하소서 대전.
인빈 김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선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선조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대신들을 바라보았다. 대책을 마련하라! 누군가 함경도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김응남이 앞으로 나섰다. 광해군 저하께서 가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전란 때 분조를 이끌어 공을 세우신 경험이 있으시니 백성들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정철이 즉시 반박했다. 아직 세자로 책봉되지 않은 대군을 위험한 곳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번 기회에 공을 세우시고 세자 책봉의 명분을 확고히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논쟁이 시작되려는 순간 인빈 김씨가 입을 열었다. 대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후궁이 국사 논의에 끼어드는 것은 예법에 어긋났다. 그러나 아무도 막지 않았다. 선조가 그녀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첩의 생각으로는 조정의 중신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황을 파악한 뒤에 대군을 보내시든 다른 방도를 찾으시든 하시옵소서. 그 말은 타협안이었다. 광해군을 바로 보내지도 그렇다고 안 보내지도 않는 시간을 버는 전략이었다. 선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라. 병조판서가 먼저 가서 상황을 보고하거라. 병조판서는 다름 아닌 김응남이었다. 그는 표정을 굳혔다. 자신이 직접 가야 한다는 것은 광해군의 출정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위험한 곳에 가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김응남은 어쩔 수 없이 절을 올렸다. 정철은 미소를 감췄다. 인빈 김씨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다. 대신들이 물러났다. 침전에는 선조와 인빈 김씨만 남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소. 선조가 말했다. 인빈 김씨는 고개를 숙였다. 첩은 다만 대전의 뜻을 헤아렸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판을 바꾸었소. 선조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의 결정이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광해군의 출정을 미루었다는 것은 그의 세자 책봉도 미루어졌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른 가능성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 인빈 김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별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원군은 별궁으로 밀려났지만 아직 완전히 진 것은 아니었다. 광해군은 출정할 기회를 놓쳤지만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것이었다. 권력의 판은 언제나 움직였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계속 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판을 흔든 것은 바로 인빈 김씨였다. 밤이 깊어졌다. 궁 안팎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김응남은 함경도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고 정철은 동료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다. 광해군의 처소에는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정원군의 별궁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왕비가 아닌 후궁. 그러나 궁의 심장부에서 모든 맥박을 느낄 수 있는 여인. 인빈 김씨.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궁은 어제 밤과는 다른 공기로 가득했다. 병조판서 김응남이 함경도로 떠나면서 조정의 권력 균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동인의 핵심 인물이 한양을 비운다는 것은 그만큼 서인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었다. 선조의 침전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의원, 상궁, 내관. 그러나 그중 가장 오래 머문 사람은 인빈 김씨였다. 마마, 정원군 저하께서 대전을 뵙고자 하십니다. 상궁이 보고했다. 인빈 김씨는 어젯밤 이미 준비해둔 수였다. 정원군이 별궁으로 옮긴 직후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들라하라. 선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조금 나아 보였다. 인빈 김 씨의 존재가 그를 안정시키고 있었다. 잠시 후 정원군이 들어왔다. 15의 소녀는 단정한 학자 차림의 한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상투로 틀어 올렸고 복건을 쓴 모습이 침착해 보였다. 아바마마, 문안드리옵니다. 정원군이 깊이 절했다. 선조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광해군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더 어리고 더 순수해 보였다. 별궁은 어떠하냐? 편안하옵니다. 아바마마, 내가 공부하는데 불편함은 없느냐? 없사옵니다. 다만, 정원군이 말을 멈췄다. 선조가 눈썹을 올렸다. 다만 무엇이냐? 책이 부족하옵니다. 동궁 근처에 있을 때는 규장각을 자주 드나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리가 멀어져서 선조는 잠시 생각했다. 인빈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따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말보다 강했다. 선조는 그것을 느꼈다. 규장각 출입증을 내주어라. 정원이 언제든 책을 볼 수 있도록.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정원군이 다시 절했다. 단순해 보이는 조치였지만 그 의미는 컸다. 규장각은 궁의 학문적 중심이었다.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것은 왕자가 여전히 왕의 관심 안에 있다는 신호였다. 정원군이 물러난 뒤 선조는 인빈 김 씨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참 영리하오. 인빈 김 씨는 웃지 않았다. 첩은 다만 자식이 학문에 정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학문이 언젠가 왕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오. 인빈 김 씨는 차를 마셨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대전께서 원하신다면 그리 되겠지요. 그러나 첩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첩이 원하는 것은 다만 내 자식들이 내일도 이 궁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전략이기도 했다. 왕관을 바라지 않는 듯 보이면서 왕관을 향한 길을 조용히 닦는 것.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광해군이 선조를 아련하러 왔다는 정갈이었다. 인빈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첩은 물러가겠습니다. 잠깐. 선조가 그녀를 불렀다. 인빈 김 씨는 멈춰섰다. 당신은 광해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 질문은 함정이었다. 어떻게 답하든 위험할 수 있었다. 광해군을 비난하면 선조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고 칭찬하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인빈 김 씨는 천천히 돌아섰다. 광해군 저하는 훌륭한 대군이십니다. 전란 때 백성을 이끄신 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는 없사옵니다. 대저. 다만 첩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에는 훌륭한 왕자들이 여러 계시옵니다. 그것이 대전의 복이요, 백성의 복이옵니다. 선조는 미소 지었다. 교묘한 답이었다. 광해군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왕자들의 가능성을 열어둔. 물러가 보시오. 인빈 김 씨가 물러나자 곧바로 광해군이 들어왔다. 그는 30 중반의 장년이었다. 얼굴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바마마, 소자 광해 문안드리옵니다. 앉아라. 선조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정원군을 대할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광해군은 이미 성인이었고 실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 함경도 일로 어젯밤 조정이 시끄러웠다던데. 예, 아바마마. 내가 가고 싶었느냐? 광해군은 잠시 침묵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택했다. 예. 소자가 다시 한번 공을 세워 아바마마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었사옵니다. 그래서 세자가 되고 싶었느냐?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광해군은 고개를 숙였다. 소자는 다만 아바마마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선조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은 영리했다. 너무 영리해서 때로는 두려웠다. 병조판서가 먼저 다녀올 것이다. 그 보고를 듣고 판단하마. 예, 아바마마. 광해군이 물러났다. 그의 뒷모습에는 실망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보였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선조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궁의 뜰에는 두 갈래 길이 보였다. 하나는 광해군의 처소로, 하나는 정원군의 별궁으로. 두 길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가? 선조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능력을 택하면 명분이 흔들렸고 명분을 택하면 나라가 위태로웠다. 그날 오후 조정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승지 자리 하나가 갑자기 비었다. 동인 쪽 인물이었던 그가 갑자기 사직 상소를 올린 것이었다. 무슨 일이오? 동인 대신 하나가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소문만 돌았다. 밤에 누군가 그를 찾아갔다는 것.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가 사직서를 냈다는 것. 정철은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자신의 사람이 그 승지를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제안을 했다는 것을. 판이 움직이고 있었다. 김흥남이 한양을 비운 사이 서인은 빠르게 움직였다. 작은 자리 하나, 작은 인사 하나. 그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세자 책봉이라는 거대한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인빈 김씨는 정원군을 다시 불렀다. 별궁의 작은 방에서 모자는 마주 앉았다. 오늘 대전을 배웠을 때 잘했느니라. 어마마마, 그러나 기억하거라. 대전의 마음은 물과 같다. 고요해 보여도 언제든 출렁일 수 있느니라. 정원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마마마께서는 소자가 어찌하기를 바라시옵니까? 인빈 김씨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선조의 윤곽이 있었고 자신의 눈매가 있었다. 살아남아라.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뿐이옵니까?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인빈 김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광해군의 처소가 보였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저곳에서는 지금 다음 수를 짜고 있을 것이다. 함경도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세자 책봉을 어떻게 앞당길지. 그렇다면 소자도 아니다. 인빈 김씨가 아들의 말을 끊었다. 우리는 다르게 싸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북을 치면 우리는 조용히 검은 꼴을 탄다. 그들이 앞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옆으로 비켜선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마마마.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다만 내 말을 따르거라. 정원군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옳았다. 그것은 지난 세월이 증명했다. 밤이 깊어졌다. 궁궐 곳곳에서 서로 다른 계산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광해군의 처소에서는 측근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정철의 집에서는 서인 대신들이 술을 마시며 대책을 논했다. 대비의 처소에서는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선조의 침전에서는 왕이 홀로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인빈 김씨의 처소에서는 한 여인이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다. 한 땀 한 땀. 느리지만 정확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권력이란 빠르게 달려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느리게 조용히 한 땀씩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봄이 왔지만 궁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함경도에서 돌아온 병조판서 김흥남의 얼굴은 떠나기 전보다 훨씬 수척해 있었다. 여진족의 침입은 소규모였으나 백성들의 동요가 문제였습니다. 김흥남이 선조 앞에서 보고했다.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정철은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어찌하였느냐? 현지 수령도를 교체하고
군량미를 풀었으며 백성들과 직접 만나 대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었다. 내가 직접 가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칭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비난이기도 했다. 현지 관리들이 무능해서 병조판서가 직접 가야 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조정 전체에 있었다. 송구하옵니다. 대전. 김응남이 고개를 숙였다. 한 달간의 고생이 무색하게 그가 얻은 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조회가 끝난 뒤 대신들이 흩어졌다. 김응남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한숨을 쉬었다. 한 달 사이에 조정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옆에 있던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응남은 고개를 돌렸다. 무슨 뜻이오? 승지 이몽학이 사직했고 예조 참판 자리에 서인 쪽 인물이 들어왔으며 심지어 사헌부 쪽에서도. 말끝을 흐렸지만 김응남은 이해했다. 자신이 없는 사이 서인이 조금씩 자리를 넓혀간 것이었다. 한 자리, 두 자리. 겉으로는 작아 보였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되었다. 정철의 지시로군. 김응남이 이를 갈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명분도 있었다. 모두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함부로 문제 삼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료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군 저하께서 요즘 자주 대전을 뵙고 계시답니다. 김응남의 발걸음이 멈췄다. 정원군, 인빈 김씨의 아들. 한 달 전만 해도 별궁으로 밀려나 있던 왕자. 얼마나 자주. 거의 매일 규장각에서 공부하신 뒤 대전께 문안을 드리고 그날 배운 것을 아르신다 합니다. 김응남은 주먹을 쥐었다. 교묘했다. 효성스러운 아들이 아버지께 학문을 보고하는 것.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선조의 마음속에서 정원군의 자리가 커질 것이었다. 임빈김 씨의 수자기로군. 그날 저녁 김응남은 광해군을 찾아갔다. 광해군의 처소는 동궁 근처에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한 달 전 함경도 출정이 좌절된 이후 광해군은 잠잠했다. 대감, 수고가 많으셨소. 광해군이 김응남을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저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김응남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한 달 사이에 조정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인이 조금씩 자리를 넓히고 있고 정원군이 대전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자는 것이오? 세자 책봉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광해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가운 봄달이었다. 아버마마께서 허락하실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응남이 앞으로 다가왔다. 저하께서는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끄셨고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그 공이 있기에 세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명분입니다. 정철과 서인들은 반대할 것이오. 그들이 반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100명, 200명의 대신과 유생들이 함께. 광해군은 고개를 돌렸다. 김응남의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응남이 품에서 명단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두 동인 계열의 관료와 유생들이었다. 광해군은 명단을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이것을 밀어붙이면 아바마마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도 있소. 그러나 저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광해군은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시오. 김응남은 절을 올렸다. 승부수가 던져졌다. 그 시각 인빈 김씨의 처소에서는 다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마마, 동인 쪽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상궁이 보고했다. 인빈 김 씨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다. 어떤 움직임이냐? 여러 대신들이 몰래 모이고 있다 합니다. 광해군 저하의 세자 책봉을 위한 연합상소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입니다. 인빈 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바늘이 공중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천을 뚫고 들어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정확히는 모르나 100명은 넘을 것이라 합니다. 인빈 김 씨는 바느질을 내려놓았다. 100명의 상소? 그것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었다. 조정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대감께 전하라. 어느 대감 말씀이십니까? 정대감. 정상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인빈 김 씨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었고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싸움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김흥남이 돌아온 이상 동인은 다시 힘을 모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광해군을 세자로 만드는 것. 다음 날 새벽 정철의 집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다. 집사가 문을 열자 궁녀복장을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대감께 전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은 작은 보자기를 건넸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명단 하나가 들어 있었다. 동인이 준비 중인 연합상소 참여자 명단이었다. 정철은 명단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것을 어찌고 하셨소?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흘 뒤 상소를 올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시간이 많지 않았다. 알겠소. 마마께 감사의 뜻을 전하시오. 여인이 물러간 뒤 정철은 즉시 사람을 불렀다.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동이 트기 전에 그의 집에 모였다. 동인이 움직입니다. 광해군 세자 책봉 상소를 준비 중이랍니다. 대신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대 상소를. 아니요. 정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들은 100명이 넘고 우리는 그보다 적소이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울 거요. 정철이 명단을 펼쳤다. 이 중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찾으시오. 그리고 하나씩 설득하시오. 상소에 이름을 빼라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100명의 상소가 50명의 상소가 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략이 정해졌다. 사흘 동안 한양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밤마다 사람들이 움직였다. 동인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 했고 서인은 그들을 하나씩 빼내려 했다. 어떤 이에게는 관직이 제한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위협이 가해졌다. 어떤 이는 가족을 걱정에 빠졌고 어떤 이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남았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상소가 올라갔다. 선조는 상소를 받아들었다. 두툼한 문서였다. 펼쳐보니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73명. 선조가 중얼거렸다. 100명이 넘을 것이라던 소문과는 달랐다. 분명 무언가 일이 있었던 것이었다. 상소의 내용은 명확했다.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청하는 것, 임진왜란 때의 공로, 백성들의 신망, 왕조의 안정. 모든 명분이 동원되었다. 선조는 상소를 읽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먼저 압박하고 있었다. 대전 어찌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던 내관이 물었다. 선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다른 내관이 급히 들어왔다. 대전, 정 대감께서 긴급히 아랠 일이 있다 하옵니다. 정철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도 문서가 하나 들려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상소에 이름을 올린 자 중 일부는 강압에 못 이겨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 합니다. 그 명단입니다. 선조는 문서를 받아보았다. 거기에는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자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었다. 선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신하들이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도 모자라 서로를 압박했다는 뜻이었다. 물러들 가라. 내가 생각해 보겠다. 모두가 물러났다. 선조는 혼자 남아 두 문서를 번갈아 보았다. 73명의 상소, 그리고 15명의 강한 명단.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그날 저녁 선조는 인빈 김씨를 불렀다. 그녀가 들어오자 선조는 두 문서를 보여주었다. 당신 생각은 어떠하오? 인빈 김씨는 문서를 읽었다. 천천히 꼼꼼하게. 첩의 생각으로는 대전께서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는데 신하들이 먼저 나선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상소를 물리쳐야 하겠구나. 그러나 73명의 뜻을 무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선조는 한숨을 쉬었다. 인빈 김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서.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성급한 결정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빈 김씨의 조언은 언제나 그랬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날 선조는 결정을 내렸다. 상소는 받아들이되 즉시 시행하지는 않는다. 좀 더 논의해 보겠다. 애매한 결정이었다. 동인도 서인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빈 김씨가 원한 것이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시간을 버는 것. 김흥남은 분했다. 100명이 넘는 상소를 준비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숫자만 남았고 그마저도 즉답을 얻지 못했다. 정철이 방해한 것입니다. 그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광해군은 더 조용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일로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신하들을 동원해 왕을 압박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반면 정원군은 여전히 규장각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마다 선조를 찾아가 문안을 드렸다. 조용히 꾸준히. 선조는 그런 정원군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이 아이는 욕심이 없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일수록 정원군에 대한 애정이 커졌다. 인빈 김씨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동인의 공격, 서인의 방어, 광해군의 좌절, 정원군의 성장. 판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조금씩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의 여름이 왔다. 장마가 시작되고 궁의 처마에서는 빗물이 끊임없이 떨어졌다. 선조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기침이 잦아졌고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다. 의원들이 매일 침전을 드나들었지만 뚜렷한 차도는 없었다. 대전의 병화는 몸보다 마음에서 오신 듯하옵니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왕을 괴롭히는 것은 병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세자 책봉이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 어느 날 밤 선조는 심한 기침 끝에 피를 토했다. 궁이 발칵 뒤집혔다. 의원들이 급히 달려왔고 대신들이 밤중에 소집되었다. 대전의 용체가 위중하시다. 소식이 퍼지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왕이 위독하면 후계자가 정해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날 아침 조정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대신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다. 대전의 옥체가 평안치 못하시니 세자 책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흥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른 동인 대신들이 동조했다. 광해군 조하께서 세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는 대의이자 시급한 일입니다. 정철은 침묵했다. 상황이 불리했다. 왕이 위독하다는 명분 앞에서 반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아직 대전께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전께서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깨어나지 못하신다면 어찌하시겠소? 김웅남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에 세자가 없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오. 그 책임을 대감께서 지시겠소? 정철은 입을 다물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내관 하나가 급히 들어왔다. 대전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긴장감도 고조되었다. 깨어난 왕이 무슨 결정을 내릴 것인가. 선조는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과인이 들으니 조정에서 세자 책봉을 논하고 있다던데. 예, 대전의 용체가 염려되어 과인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벌써 후사를 논하는가? 선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대전. 선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광해를 부르라. 곧 광해군이 들어왔다. 그는 깊이 절했다. 아바마마, 소자 광해 문안드리옵니다. 선조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30을 훌쩍 넘긴 장성한 남자. 전쟁을 겪었고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 내가 세자가 되고 싶으냐?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광해군은 잠시 망설였다. 소자는 아바마마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그런 답은 듣고 싶지 않다. 내 진심을 말하라. 광해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아버지와 마주쳤다. 예, 되고 싶습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하구나. 그렇다면 정원을 부르라. 잠시 후 정원군이 들어왔다. 15의 소녀는 형보다 훨씬 어렸지만 자세는 단정했다. 아바마마, 내가 세자가 되고 싶으냐? 같은 질문이었다. 정원군은 당황한 듯 보였다. 소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거짓말이냐? 아니옵니다. 소자는 다만 아바마마의 아들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선조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한 명은 원한다고 했고 한 명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아들이 더 마음에 들었다. 너희 둘 다 물러가라. 두 왕자가 물러난 뒤 선조는 홀로 남았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선조는 인빈 김씨를 불렀다. 그녀가 들어오자 왕은 온돌바닥에 펼쳐진 요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소. 인빈 김씨는 왕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심스럽게 왕의 손을 잡았다. 대전께서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십니다. 왕이란 원래 그런 것 아니겠소. 그러나 선조는 말을 멈췄다. 인빈 김씨는 기다렸다. 나는 광해가 두렵소. 그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두려워한다니. 능력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오. 그러나 너무 능력이 있으면 기다리지 못하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는 벌써 왕처럼 행동하오. 인빈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왕의 손을 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정원은 다르오. 그 아이는 조용하오. 욕심이 없어 보이오. 대전. 인빈 김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원은 아직 어립니다. 나라를 이끌기에는. 알고 있소. 그래서 더 고민이오. 선조는 눈을 감았다. 나라를 위해서는 광해를 택해야 하오. 그러나 내 마음은 정원에게 가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모두 취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오? 광해군을 세자로 삼으시되 정원군도 중요한 역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선조는 눈을 떴다. 인빈 김씨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영리하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겠소. 세자가 있는데 다른 왕자에게 권한을 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지 않겠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한쪽만 택하면 다른 쪽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둘 다 희망을 주면 둘 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선조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보겠소. 며칠 뒤 선조는 다시 두 아들을 불렀다. 이번에는 함께 불렀다. 광해, 예, 아바마마. 내가 임진왜란 때 세운 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공으로 내게 더 큰 책임을 주겠다. 광해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나 아직 세자 책봉은 하지 않겠다. 표정이 굳어졌다. 대신 평안도와 함경도 군무를 내가 총괄하여라. 북방의 안전은 내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은 실권이었다. 세자라는 명분은 없지만 군사력이라는 실권을 준 것이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광해군이 절했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정원, 예, 아바마마. 내가 아직 어리기는 하나 학문의 뜻이 있다고 들었다. 규장각 서적 정리를 내가 맡아라. 그리고 대신들과 함께 경연에 참석하라. 경연. 왕과 대신들이 함께 학문을 논하는 자리. 거기에 정원군을 참석시킨다는 것은 그에게 정치를 배우게 한다는 뜻이었다. 송구하옵니다, 아바마마. 두 왕자가 물러난 뒤 광해군은 분했다. 세자 책봉이 또 미뤄졌다. 그의 측근들이 달래려 했지만 광해군은 화를 사귀지 못했다. 군무라는 것은 결국 책임만 지고 명분은 없다는 것 아니냐? 만약 북방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 될 것이고 잘 되면 아바마마의 공이 될 것이다. 김응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저와 군사력을 장악하셨습니다. 이것은 작지 않은 힘입니다. 명분 없는 힘이 무슨 소용이더냐? 한편 정원군은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마마마, 소자가 경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빈 김씨는 미소 지었다. 잘 되었구나. 그러나 소자는 형님께서 실망하신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아바마마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그래도 정원아, 인빈 김씨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궁에서는 동정심이 독이 될 수 있다. 내 형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예, 어마마마. 그리고 경연에서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거라. 대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바마마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첫 경연이 열렸다. 선조가 상석에 앉았고 좌우로 대신들이 늘어섰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정원군이 앉았다. 오늘은 논어 위정편을 논하도록 하자. 선조가 말했다. 대신들이 차례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철, 김응남, 그리고 다른 대신들. 각자의 해석은 달랐고 때로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원군은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다. 메모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기만 했다. 정원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조가 갑자기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정원군에게 향했다. 정원군은 당황하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나 절했다. 소자는 아직 배움이 부족하여 대신들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입니다. 그래도 내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소자가 생각하기에 위정이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덕이든 법이든 중요한 것은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한 답이었지만 선조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잘 말했다. 앉아라. 경연이 끝난 뒤 대신들은 궁을 나왔다. 정원군이 영특하더군. 한 대신이 말했다. 아직 어린데도 저런 답을 하시다니. 그러나 너무 모범적이지 않았소? 실제 정치에서는 그런 이상론만으로는 부족하오. 정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정원군의 답이 모범적이었던 것이 오히려 좋았다는 것을. 왕은 논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원했다. 그리고 정원군은 그것을 정확히 읽었다. 그날 밤 선조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광해군은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너무 강했다. 언젠가 자신을 넘어설 것 같았다. 정원군은 아직 어렸다. 그러나 조용했고 온화했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여전히 답은 없었다. 그러나 저울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능력보다는 편안함 쪽으로, 강함보다는 온화함 쪽으로. 임빈 김씨는 그 변화를 느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진짜 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을. 가을이 왔다. 궁의 단풍이 붉게 물들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선조의 병세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궁 전체가 요동쳤다. 그 무렵 북방에서 급보가 들어왔다. 여진족이 다시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규모가 컸다. 수백 명의 기병이 함경도 변방을 습격했고 마을 하나가 불탔다. 김흥남이 조정에서 주장했다. 광해군 저하께서 즉시 출정하셔야 한다고. 광해군은 북방 군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가 나서야 했다. 정철이 반대했다. 대전의 용체가 좋지 않은데 어찌 가시겠느냐고. 김흥남의 말에는 함정이 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하께서 가셔야 한다고. 대전을 대신하여 백성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세자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광해군을 세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세자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었다. 선조는 고민했다. 북방은 위급했다. 그러나 광해군을 보내면 그가 또다시 전공을 세울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세자 책봉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결정을 미뤘다. 그러나 시간은 없었다. 매일 북방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백성들이 도망치고 있다고. 군량이 부족하다고. 압박은 점점 커졌다. 그날 밤 선조는 또다시 피를 토했다. 이번에는 양이 많았다. 의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전의 병화는 마음의 병이라고. 무엇인가 대전을 크게 괴롭히는 일이 있으신 듯하다고. 임빈 김씨는 알고 있었다. 왕을 괴롭히는 것은 결정이었다. 광해군을 보내느냐 마느냐. 그를 세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상궁이 급히 전했다. 대전께서 임빈 김씨를 부르신다고. 임빈 김씨는 즉시 침전으로 향했다. 선조는 요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다. 임빈 김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선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찌해야 하오. 광해를 보내면 그는 영웅이 될 것이오. 그리고 나는 그를 세자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오. 임빈 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선조가 눈을 감았다. 나쁜 일은 아니오. 그러나 나는 그가 두렵소.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강한데 세자가 되면 어찌 되겠소? 나를 무시하지 않겠소? 임빈 김씨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조가 대답했다. 나라의 안정이요. 임빈 김씨가 다시 물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선조는 눈을 떴다. 임빈 김씨를 바라보았다. 임빈 김씨가 말했다. 대전께서는 편안함을 원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비쳤다. 그렇소. 나는 그저 편안하고 싶을 뿐이오. 임빈 김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대전께서 편안하실 분을 선택하십시오. 선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광해를 보내지 마라. 임빈 김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전, 그러나 북방은
선조가 말을 이었다. 다른 장수를 보내라. 광해가 아니라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광해를 키우고 싶지 않소. 인빈 김씨는 왕의 손을 꽉 쥐었다. 대전,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이 결정은 선조가 말을 끊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소. 그래도 그리하겠소. 다음 날 조정의 교지가 내려왔다. 북방의 일은 도원수 이시연이 맡아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이시연, 중립적인 장수였다. 능력은 있었지만 광해군만큼 화려하지는 않았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김흥남이 대전 앞에서 항의했다. 광해군 저하께서 군무를 총괄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당연히 저하께서 가셔야 한다고. 선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시연도 능력 있는 장수다. 김흥남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광해군 저하를 원합니다. 임진왜란 때 저하를 따랐던 백성들이 다시 저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선조의 얼굴이 굳어졌다. 과인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김흥남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신은 다만 나라를 걱정할 뿐입니다. 선조가 차갑게 말했다. 물러가라! 김흥남이 물러난 뒤 다른 동인 대신들이 연이어 상소를 올렸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광해군을 보내라는 것. 그러나 선조는 완강했다. 모든 상소를 물리쳤다. 광해군은 자신의 처소에서 분노를 사기지 못했다. 이것은 나를 배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중얼거렸다. 군무를 총괄하라고 하시더니 정작 전쟁이 터지니 다른 사람을 보내신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측근들이 말리려 했지만 광해군은 멈추지 않았다. 진정하라고. 이것은 명백히 나를 견제하시는 것이다. 아바마마께서는 나를 믿지 않으신다. 김흥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하, 이것은 인빈 김씨의 수작일 것입니다. 광해군이 그를 쏘아보았다. 증거가 있소? 김흥남이 설명했다. 정황이 그렇습니다. 대전께서 편찮으실 때마다 인빈 마마께서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정이 저하께 불리하게 내려졌습니다. 광해군은 주먹을 쥐었다. 그 여인이 내 길을 막고 있다는 말이냐? 김흥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정철과 서인이 있습니다. 광해군은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 인빈 김씨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약화시킬 수는 있다. 대감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오? 정철의 약점을 찾는다고. 이제는 찾아야 하오. 서인의 기둥을 흔들어야 하오. 김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의 약점이 이미 상대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한편 북방에서는 전투가 벌어졌다. 도원수 이시연이 이끄는 조선군과 여진족 기병이 맞붙었다. 전투는 치열했다. 이시연은 용맹했지만 광해군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었다. 병사들은 싸우기는 했지만 필사적이지 않았다. 광해군 저하께서 오셨다면 하고 중얼거렸다. 결국 전투는 간신히 승리했다. 여진족은 물러갔지만 조선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보고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조정은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이겼다고 하나 손실이 크다고들 했다. 광해군 저하께서 가셨다면 더 완벽한 승리였을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선조는 그 말들을 들으며 괴로워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선조는 다시 인빈 김씨를 불렀다. 내가 잘못한 것이오. 하고 물었다. 인빈 김씨가 대답했다. 대전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조가 말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쳤소. 내 결정 때문에. 인빈 김씨가 위로했다. 전쟁에서는 누가 가든 백성이 다칩니다. 대전께서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선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모두가 말하오.
광해가 갔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그 말이 나를 괴롭히오. 인빈 김씨는 왕의 손을 잡았다. 대전께서는 왕이십니다. 백성만이 아니라 왕조 전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전투보다 앞으로 수십 년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선조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헌부에서 탄핵상소가 올라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대상이 달랐다. 인빈 김씨의 친족 한 명이 탄핵당한 것이었다. 혐의는 직권남용. 정철이 상소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광해군이 반격에 나선 것이었다. 인빈 김씨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 그녀의 친족을 공격한 것이었다. 인빈 김씨는 소식을 듣고도 침착했다. 예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상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마마, 어찌하시겠습니까? 인빈 김씨가 대답했다. 친족 한 명쯤은 내줄 수 있습니다. 정상궁이 우려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빈 김씨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 인빈 김씨는 정철에게 사람을 보냈다. 전하는 메시지는 짧았다. 때가 되었습니다. 정철은 메시지를 받고 미소 지었다. 김웅남의 약점. 그것을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다. 며칠 뒤 조정에 폭탄이 터졌다. 병조판서 김웅남이 함경도 군량미 조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다. 증거도 있었다. 장부, 증인 편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김웅남이 강하게 부인했다. 이것은 조작이라고. 그러나 증거는 명확했다. 한 대신이 추궁했다. 병조판서께서 한 달 전 함경도에 다녀오셨지요. 그때 현지 상인에게서 은자 300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장부에는 은자 100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0냥은 어디 갔습니까? 김웅남은 말문이 막혔다. 선조는 분노했다. 과인이 그대를 믿고 함경도를 보냈는데 이것이 무슨 짓이냐? 김웅남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조가 말을 끊었다. 조사하라. 사실이면 엄벌에 처하라. 김웅남은 궁에서 끌려나갔다. 동인의 기둥이 흔들렸다. 광해군은 처소에서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찌 이런 일이. 측근들도 당황했다. 김웅남은 그들의 핵심이었다. 그가 무너지면 동인 전체가 흔들렸다. 누군가 분노했다. 이것은 정철의 짓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증거가 있었고 절차도 정당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김웅남은 파직되었다. 유배형까지 논의되었으나 선조가 그것은 막았다. 그래도 오랜 동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끝이었다. 김웅남은 권력에서 멀어졌고 동인은 혼란에 빠졌다. 인빈 김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친족 한 명을 잃었지만 상대의 핵심을 무너뜨렸다. 거래는 성공적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정원군을 불렀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정원군이 대답했다. 예, 어마마마. 김웅남 대감께서. 인빈 김씨가 말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정치다. 때로는 잃어야 한다. 그러나 잃을 때도 더 큰 것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원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있었다. 어마마마.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인빈 김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옳고 그름이 아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 궁에서는 도덕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정원군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언제나 냉혹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 냉혹함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겨울이 왔다. 김웅남이 실각한 뒤 동인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들의 핵심이 무너지면서 많은 이들이 중립으로 돌아섰고 일부는 아예 서인 쪽으로 기울었다. 조정의 권력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다.
광해군의 처소는 예전보다 한산해졌다. 찾아오는 대신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권력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해를 따랐다. 그리고 지금 그 해는 광해군이 아니었다. 측근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오늘도 대신들의 방문이 없었다고. 광해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것이 권력의 무게였다. 임진왜란 때 백성을 구했고 전공을 세웠고 세자가 될 것이라 모두가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립되어 있었다. 측근이 위로하려 했지만 광해군은 손을 저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김응남은 실각했고 동희는 흩어졌으며 아버지는 자신을 멀리하신다. 침묵이 흘렀다. 측근도 반박할 말이 없었다. 바로 그때 내관 하나가 급히 들어왔다. 대정께서 광해군을 부르신다는 정갈이었다. 광해군은 일어났다. 오랜만이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야 했다. 선조의 침전에 도착했을 때 광해군은 놀랐다. 거기에는 선조뿐만 아니라 정원군도 함께 있었다. 선조가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과인이 너희 둘을 함께 부른 것은 할 말이 있어서다. 두 왕자는 긴장했다. 과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원군이 놀라 외쳤다. 광해군도 얼굴이 굳었다. 선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놀랄 거 없다. 의원들도 알고 나도 안다. 아마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광해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세자 책봉인가? 아니면 선조가 광해군을 바라보았다. 내가 임진왜란 때 세운 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공으로 너는 이미 충분히 인정받았다. 광해군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과인은 너를 세자로 책봉할 수 없다. 침묵이 흘렀다. 광해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선조가 말을 이었다. 너는 강하다. 그것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약점이다. 너는 과인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왕처럼 행동한다. 만약 세자가 되면 과인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광해군은 항변하려 했지만 선조가 막았다.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내 눈빛을 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안다. 존경이 아니라 장애물로 본다. 광해군은 고개를 숙였다. 부인할 수 없었다. 선조는 정원군을 바라보았다. 너는 아직 어리다. 그러나 조용하고 온화하다. 과인이 곁에 두고 싶은 아들이다. 정원군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너도 세자로 책봉할 수 없다. 이번에는 정원군이 놀랐다. 선조가 설명했다. 너는 너무 어리다. 지금 세자가 되면 조정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선조는 광해군을 바라보았다. 말은 맞았다. 그래서 과인은 결정했다. 과인이 죽을 때까지 세자를 책봉하지 않겠다. 두 왕자 모두 충격을 받았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지만 선조는 단호했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인이 원하는 것이다. 과인이 죽은 뒤에 너희가 알아서 결정하라. 대신들이, 백성들이, 그리고 하늘이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과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두 왕자는 어쩔 수 없이 절하고 물러났다. 밖으로 나왔을 때 광해군과 정원군은 잠시 마주섰다. 정원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광해군은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복잡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정원군이 말하려 했지만 광해군이 막았다. 가거라. 우리는 이제 경쟁자다. 동생으로 대할 수 없다. 광해군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뒷모습이 쓸쓸했다. 정원군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날 밤 조정에 소문이 퍼졌다. 대전께서 세자를 책봉하지 않으신다고. 대신들은 불안해했다. 세자 없이 왕이 승하하면 권력 공백이 생긴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피를 부를 수도 있었다. 정철은 급히 인빈 김씨를 찾아갔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대전께서 승하하시면 광해군과 정원군이 충돌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원군이 죽을 수도 있다고. 인빈 김씨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죽지 않게 해야지요. 정철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전께서 승하하시는 그날을 위한 준비입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군이 살아남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인빈 김씨가 설명했다. 광해군에게 선택을 주는 것입니다. 정원군을 죽이고 역적으로 기억되느냐, 아니면 살려두고 관대한 왕으로 기억되느냐. 정철은 이해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원군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인빈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며칠 뒤 정원군은 어머니에게 불려갔다. 별궁의 작은 방에서 모자는 마주 앉았다. 인빈 김씨가 물었다. 너는 왕이 되고 싶으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원군은 당황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인빈 김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확했다. 거짓말. 인간이라면 누구나 권력을 꿈꾼다.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정원군은 고개를 숙였다. 인정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소자가 왕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백성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까? 인빈 김씨가 말했다. 솔직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정원군의 눈빛이 흔들렸다. 형님이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인빈 김씨가 설명했다. 왕이 되려고 하면 너는 죽는다. 광해군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되기를 포기하면 너는 산다. 정원군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믿었다. 나는 내가 왕관을 쓰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다음 날부터 정원군의 행동이 달라졌다. 경연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다. 대신들과의 만남도 피했다. 대신 규장각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다. 사람들이 수군댔다. 정원군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같다고. 왕이 경쟁에서 포기한 것인가. 영리한 선택이라고들 했다. 광해군을 당해낼 수 없으니. 소문은 광해군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함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군이 정말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다.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고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 광해군은 조금씩 안도했다. 동생이 경쟁자가 아니라면 죽일 이유도 없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눈이 내렸다. 궁의 지붕과 뜰이 하얗게 덮였다. 선조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의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인빈 김씨는 날마다 선조 곁을 지켰다. 왕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깨어나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선조가 잠깐 깨어났다. 인빈 김씨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선조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주었소. 인빈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선조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소.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정원을 부탁하오. 그 아이가 살 수 있게 해주시오. 인빈 김씨가 대답했다. 약속드립니다. 선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1608년 2월 선조가 승하했다. 궁은 곡소리로 가득 찼다. 대신들이 급히 모였다.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왕이 승하한 것이었다. 후사를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답은 명확했다. 광해군. 나이도 경험도 공로도 그가 압도적이었다. 정철조차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싸움은 끝났다. 광해군이 즉위했다. 새 왕이 되었다. 첫 번째 명령은 예상 밖이었다. 정원군에게 자귀를 내리고 충분한 복록을 주어라. 그리고 원한다면 궁 밖에서 살게 하라. 관대한 처분이었다. 정원군을 죽이지 않은 것이다. 정원군은 궁을 나왔다. 한양의 조용한 저택에서 살게 되었다. 권력에서 멀어졌지만 목숨은 부지했다. 인빈 김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들은 왕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살아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원군이 어머니를 찾아와 물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인빈 김씨가 대답했다. 끝이 아니다. 살아있으면 언제든 기회는 온다. 그러니 조용히 기다려라. 정원군이 의문을 품었지만 어머니를 믿었다. 인빈 김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광해군의 처소가 보였다. 불빛이 여전히 환했다. 너는 왕이 되었지. 그러나 왕도 실수를 한다. 그리고 실수하면 백성들은 다른 선택을 원한다. 인빈 김씨가 중얼거렸다. 너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내 아들이 있다. 혈통은 이어진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세월이 흐르기 시작했다. 광해군의 치세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싹트고 있었다. 광해군의 치세는 복잡하게 시작되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쳤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려 애썼다. 처음 몇 년은 백성들도 새 왕을 지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드러났다. 1613년 광해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하고 유폐시킨 것이었다. 영창대군은 선조의 계비 임모광후가 낳은 아들이었다. 적통이었다. 서인 대신들이 항의했다. 영창대군은 겨우 8살이라고.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고. 그러나 광해군은 단호했다.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자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결국 영창대군은 유배지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궁박 저택에서 조용히 살던 정원군은 그 소식을 들었다. 경악했다. 아무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8살 아이를 죽이다니. 형님이 변하셨다고 중얼거렸다. 한때 백성을 구했던 영웅이 이제는 아이를 죽이는 폭군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 더 큰 사건이 터졌다. 광해군이 생모인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서궁에 유폐시킨 것이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아무리 왕이라도 대비를 폐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광해군은 대비께서 역모를 꾸미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는 희박했다. 많은 이들이 의심했다. 역모는 핑계이고 진짜 이유는 임목대비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폐모살제. 백성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 유교 국가에서 이보다 큰 죄악은 없었다. 정원군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그는 이제 이해했다.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살아남으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지. 광해군이 실수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인빈 김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1623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뿌린 씨앗은 살아있었다. 정원군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능양군. 25살의 젊은 왕자였다. 그는 할아버지 선조를 닮았다. 그리고 할머니 인빈 김씨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1623년 봄 서인 대신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정철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뜻을 잇는 이들이 있었다. 이귀, 김류, 이괄.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논의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반정을 일으키자.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광해군을 몰아낸다고 해도 누구를 왕으로 옹립할 것인가? 한 대신이 말했다. 정원군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이가 고개를 저었다. 정원군은 이미 늙으셨다. 그리고 오랜 세월 권력에서 멀어져 계셨다. 이기가 말했다. 능양군, 정원군의 아들입니다. 젊고 건강하며 백성들도 그를 알고 있습니다. 한 대신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능양군은 왕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왕손일 뿐입니다. 이기가 대답했다. 선조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정원군의 아들입니다. 혈통으로는 충분합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능양군. 그가 적임자였다. 며칠 뒤 이기가 조심스럽게 정원군을 찾아왔다. 중대한 일로 왔다며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반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원군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역모라고 말했다. 이기가 반박했다. 폭군을 몰아내는 것이 역모입니까? 정원군이 침묵했다. 이기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능양군을 내주십시오. 우리는 능양군을 새 왕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정원군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반정이 실패하면 이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군사들도 확보했고 명분도 있습니다. 정원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매화나무가 보였다. 어머니가 심은 나무였다. 세월이 흘러도 그 나무는 매년 꽃을 피웠다. 어머니라면 어찌하셨을까 생각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기회가 오면 잡아라. 정원군이 천천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능양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기가 물었다. 무엇입니까? 반정이 성공하더라도 광해군의 목숨은 살려주십시오. 이기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정원군이 설명했다. 형님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 형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원하셨을 것입니다. 피를 최소한으로 흘리는 것을. 이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1623년 3월 13일 밤 반정이 일어났다. 창덕궁 문이 열렸다.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광해군은 잠에서 깨어나 혼란스러워했다. 반정군이 선언했다. 폐모살제의 죄로 전하를 폐위합니다. 광해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붙잡혔다. 왕에서 죄인으로 전락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능양군이 궁에 들어왔다. 백관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만세를 외쳤다. 능양군은 떨리는 마음으로 옥자에 앉았다. 25살의 청년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다. 훗날 인조라 불리게 될 왕. 첫 번째 명령은 할머니에 대한 것이었다. 인빈 김씨를 추승하라. 선왕의 후궁이셨으나 과인의 할머니시다. 왕대비의 예우를 하고 묘를 올려라. 대신들이 절했다. 인빈 김씨는 후궁에서 왕실의 어른이 되었다. 그녀의 위패는 종묘에 모셔졌다. 인조는 또한 아버지 정원군을 추존했다. 원종이라는 묘를 올리고 왕으로 예우하라. 정원군은 살아생전에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죽어서 왕이 되었다. 며칠 뒤 인조는 폐위된 광해군을 불렀다. 광해군은 초라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한때 왕이었던 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인조가 불렀다. 숙부, 광해군이 말했다. 죽여라. 어차피 죽일 것 아니냐. 차라리 빨리 끝내라. 인조가 대답했다.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강화도로 유배를 보낼 것입니다. 거기서 여생을 보내십시오. 광해군은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인조가 설명했다. 할아버지의 유언입니다. 피를 최소한으로 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원하셨을 것입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숙였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인빈 김씨. 그 여인이 결국 이긴 것이로구나. 광해군은 끌려나갔다. 강화도로, 그의 새로운 유배지로. 그날 저녁 인조는 정원군을 찾아갔다. 늙은 아버지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인조가 말했다. 아버마마께서 왕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정원군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었다. 다만 살아남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인조가 물었다. 할머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정원군이 대답했다. 그렇다. 내 할머니는 나보다 훨씬 멀리 보셨다. 정원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분은 왕관을 원하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살아남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아셨다. 인조가 물었다. 그 기회가 제게 온 것입니까? 정원군이 대답했다. 그렇다. 내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운 것이다. 인조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와 경외가 섞인 마음이었다. 며칠 뒤 인조는 홀로 매화나무 아래 섰다. 할머니가 심었다는 그 나무. 꽃이 만개해 있었다. 하얗고 작은 꽃들이 가지마다 가득했다. 인조가 나지막이 불렀다. 할머님, 소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할머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 몇 개가 떨어졌다. 인조는 그것을 손으로 받았다. 하얀 꽃잎 위에는 보이지 않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인빈 김씨의 가르침, 그녀의 전략, 그녀의 인내. 인조가 중얼거렸다.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할머님?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 것 같았다. 권력은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왕관을 쓸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지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었다. 인빈 김씨는 왕비가 아니었다. 세자의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러나 왕조의 방향을 바꾼 여인이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다. 큰 사건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끈질기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싸움이 결국 왕조를 바꿨다. 인조는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나무처럼 할머니는 조용히 뿌리를 내렸다. 겨울의 추위를 견뎌냈다. 그리고 마침내 봄에 꽃을 피웠다. 인조가 절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을 떨어뜨릴 뿐이었다. 궁은 여전히 서 있었다.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어도 그 궁의 한 구석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여인의 그림자가 있었다. 인빈 김씨. 후궁이었지만 역사를 바꾼 여인. 그녀는 증명했다. 가장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왕관을 쓰는 것보다 왕관을 물려줄 혈통을 지키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다. 인조의 치세가 이어졌다. 나라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병자호란이라는 시련도 있었지만 왕조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기록을 읽었다. 인빈 김씨. 그 이름 아래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다. 선조의 후궁, 정원군의 어머니, 원종의 어머니이자 인조의 할머니, 조용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나 스스로 왕관을 쓰지 않았던 여인. 그것이 공식 기록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수십 년의 싸움이 숨어 있었다. 피를 흘리지 않은 전쟁, 칼을 들지 않은 승리. 매화나무는 지금도 궁에 있을까? 아마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나무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그 나무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인내의 가치, 생존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인빈 김씨는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왕을 만들었다. 영웅이 아니었다. 그러나 영웅보다 오래 기억되었다. 그것이 그녀의 승리였다.